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성공의 법칙 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요약본을 들으시고 직접 구입해서 일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글입니다. 상상력이 행운을 만든다. 약 30년 전 건솔러스라는 젊은 목사가 시카고의 한 신문에 일요일 아침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광고했다. 100만 달러가 생기면 뭘 할까? 통조림 공장으로 돈을 벌어 통조림 왕으로 불린 필립 아머는 이 광고를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기로 했다. 설교에서 목사는 이론적인 용어가 아닌 실용적인 사고력을 개발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훌륭한 기술학교 설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실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설교가 끝나자 필립 아머는 강단으로 다가가서 자기소개를 한 후 말했다. 젊은이, 나는 당신이 설교에서 말한 일을 해내리라 믿소. 내일 아침에 내 사무실로 오면 당신에게 필요한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소. 이처럼 투자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교육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머 공과대학교의 설립 기원이다. 1890년 설립한 이 학교는 1940년 루이스 대학과 통합해서 지금의 일리노이 공과대학교로 탄생했다. 이 학교는 한 젊은이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상상력에 필립 아머의 자본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 젊은이는 그가 설교한 지역 밖에서는 절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거대한 철도, 걸출한 금융기관, 대기업, 그리고 위대한 발명품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프랭크 우러스는 상상 속에서 5&10센트 스토어라는 균일가 차파점 계획을 창조했고 결국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백만장자가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말하는 축음기와 활동사진 촬영기, 백열전구 등 수많은 유용한 발명품을 자신의 상상으로 만들고 현실로 구현했다. 1871년 사흘간 계속된 화재로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시카고 대화재 당시 상인들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가게 앞에서 자신들의 손실을 피통해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많은 상인은 이곳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했다. 하지만 마셜 필드는 잿더미로 변한 자신의 가게 자리에 세계 최대 백화점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결국 그의 상상 속 백화점은 현실이 되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일찌감치 상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젊은이들은 행운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운은 오늘날과 같은 큰 기회 시대에서 배가 된다. 상상력은 사용할수록 발전하고 넓어지는 인간의 정신력이다. 그렇지 않다면 15가지 성공의 법칙에 관한 이 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처음 앤드루 카네기의 우연한 말이 씨앗이 되어 나의 상상 속에서 잉태되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상상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면 더 유능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늘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협력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성공이 개인적인 노력의 문제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각자가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만 그렇다. 여기에는 상상력의 사용도 포함된다. 이때부터 성공은 얼마나 능숙하고 재치 있게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거나 기대할 권리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지금 하는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 탈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더 나은 방법은 지금 하는 일에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추천할 을 가진 사람들의 호의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전이다. 여러분은 더 나은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미국 미시간주 북서부의 광산 도시인 칼루멧의 거대한 구리 광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오로지 한 사람만이 상상력을 사용해서 채굴하고 탐사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층을 발견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자신의 칼루 광산 위를 걸어간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려면 조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15가지 성공의 법칙을 소개하는 이 책이 여러분의 칼루멧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일하는 곳 바로 아래에 풍부한 광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러셀 콘은 그의 저서 다이아몬드의 땅에 관한 강연에서 기회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억할 만한 진실이다.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글을 다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간략하게나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의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던 서론에 적용된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에 명백해질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라.
마지막 장을 읽을 때까지 열린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독자는 전반적으로 더 넓고 정확한 인생관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본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의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사물과 동기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좋아하지 않거나 그저 그런 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좋아하는 일도 있다. 예컨대 위대한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는 자기 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좀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하거나 심지어 혐오한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일을 하면 매우 빨리 피로해지고 지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참을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쉽게 성공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피로하지 않고 일의 질도 좋아진다. 수년 전 나는 이 책에 들인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는 내가 순전히 상업적인 노선을 따랐더라면 누렸을지도 모르는 즉각적인 금전적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주위 세상을 더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축적된 지식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보수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선택을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이 항상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에도 이 책에 들어간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류, 시험하기 위한 연구 업무를 하는 동안 친구나 친척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싸우는데 놀라울 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일이 처음부터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하고도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아주 확실한 혜택을 받는다. 첫 번째 혜택은 행복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서 가장 큰 보상인 행복을 찾게 되며 행복엔 값을 매길 수 없다. 두 번째 혜택은 금전적 보상이다. 사람의 일생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의 금전적 보상이 훨씬 더 크다. 대개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일이 오로지 돈 때문에 하는 일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이유. 대다수 사람이 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받는 보수보다 항상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대조는 너무나 뚜렷해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대방은 격렬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 말의 정확성을 증명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더 가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나은 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 이유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른팔을 강하게 단련하기를 원해서 오른팔을 옆구리에 밧줄로 묶어서 사용하지 않고 오래 쉬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게 될까, 아니면 위축되고 쇠약해져서 결국 팔을 자를 수밖에 없게 될까? 강한 오른팔을 원한다면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 팔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거든 대장장이의 팔을 보라. 저항에서 이것이 나온다. 숲에서 가장 강한 떡갈나무는 강한 폭풍을 막아주고 강렬한 햇빛을 가려주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과 비와 뜨거운 태양과 맞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탁 트인 곳에 서 있는 나무다. 투쟁과 저항은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을 통해 이것을 길러준다.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질을 발휘하고, 따라서 비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평판을 쌓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의 일에 매우 능숙해질 것이고,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지에서 벗어나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고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 가능하면 적게 일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면서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얻을 수 있는 전부다. 사업이 부진하고 긴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나는 25년 넘게 왜 어떤 사람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능력이 있어도 출세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연구해왔다. 관찰 결과 보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단지 그럭저럭 살 수 있을 정도의 일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받은 보수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반드시 인정받고 더 좋은 지위로 승진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인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하는 수단으로서 이 원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고용주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을 지키면 두 가지 보상이 따른다. 첫째,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물질적 이득을 얻게 된다. 둘째,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행복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농부는 조심스럽게 땅을 일구고 밀을 뿌리고 수확체증의 법칙에 따라 그가 뿌린 씨앗의 몇 배를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수확체증의 법칙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소멸했을 것이다. 흙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량이 생산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뿌린 것보다 더 많이 수확하지 못한다면 밀밭을 파종해서 얻는 이득은 없을 것이다. 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이 중요한 팁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확체증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들인 노력을 초과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먼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 법칙에는 어떤 속임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어떤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위대한 진리를 배우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수확체증의 법칙을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넓은 의미의 성공에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확체증 법칙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법칙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만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려면 헨리 포드가 도입한 유명한 1급 $5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된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포드가 자선가로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거 있는 사업 원칙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 제도는 아마도 포드 공장에서 도입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재무적으로나 평판면으로나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직원에게 포드는 업계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평균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았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써 포드는 단숨에 시장 최고의 노동력을 끌어모았고 포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전에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를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는 없다. 그러나 포드가 최저임금 정책으로 지출한 $5는 적어도 $7 50센트 어치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추측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정책으로 포드가 현장 감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믿는 이유도 있다. 포드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려서 어떤 노동자도 직장에서 꾀를 부리거나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보수를 받는 만큼만 일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기꺼이 보수 이상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호의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궁극적으로 수확체증 법칙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평판을 확립하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평판이 여러분의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수확체증의 법칙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이 법칙을 활용하려면 받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가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단지 성공에 들어가는 노력을 단연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활용했을 뿐이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노력 뒤에 숨겨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던을 알아보는 실험을 함으로써 이 법칙을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시험했던 어떤 여인과 같은 정신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여인은 자기 집 현관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산 근처에 살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명령했다.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그대로 있을 줄 알았지. 이 실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공의 신전이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산을 옮기는 것을 이 실험의 목적으로 삼도록 부탁하고 싶다. 성공의 신전을 세우려면 먼저 산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내가 가리키는 산이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산은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고 옮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길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산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인 보수를 받지 못할 때 드는 속았다는 느낌이다. 이 느낌은 무심결에 드러나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수십 가지 방법으로 성공이라는 신전의 기초를 파괴할 수도 있다. 매우 저급한 유형의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말로 외부로 표출된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 일을 계속한다면 나는 알거지가 될 거야.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 유형을 알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여러 번 접해봤지만 이런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앗과 열매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되고 목적은 수단 이전에 존재하며 열매는 씨앗이 자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섬기는 주인이 배은망덕하더라도 열심히 섬겨라. 당신의 노력을 신은 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은 보상받을 것이다. 보상이 늦어질수록 당신에게 유리하다. 하늘나라 재무부에서는 복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일하면 대가를 얻는다가 자연의 이치다.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대가를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미신 속에 평생을 고통받는다. 하지만 사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속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거래에는 보이지 않는 제3자가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과 정신이 모든 계약의 이행을 스스로 보장하고 정직한 노력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우리가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과 더 나은 일을 하는 습관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이 습관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협력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받는 보수보다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구매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곧 없어질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수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특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있으며 만약 여러분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때 둘러댈 그럴듯한 핑계나 구실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배워야 했던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엄격한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결점을 옹호하는 훌륭한 알리바이 제조자이며 변명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구한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냉철하고 편견 없는 진실의 말보다 달콤한 아첨의 말을 선호한다는 데 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맞선다. 사회생활 초기에 받은 가장 심각한 충격 중 하나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호되게 비판받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약 10년 전에 비즈니스 강좌를 광고하는 책을 쓴 사람과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나에게 이 책을 주면서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내 솔직한 검토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 책을 꼼꼼히 검토한 후 그에게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은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그의 책에 대한 내 시각을 보여준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 책에 대한 솔직한 비평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 책에 대한 나의 칭찬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진실보다 아첨을 더 좋아한다. 나도 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장 불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 자기 실수와 단점을 자기 탓으로 여겨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하다. 내가 배워야 했던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엄격한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결점을 옹호하는 훌륭한 알리바이 제조자이며 변명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구한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냉철하고 편견 없는 진실의 말보다 달콤한 아첨의 말을 선호한다는 데 있다. 나에게는 적이 몇 명 있다. 이들을 내게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자비한 이들은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매우 심각한 단점들을 얘기해 주었고 그 덕분에 단점들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 적들의 서비스에 대해 돈을 낼 필요도 없이 이들의 비판으로 이득을 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내 결점을 발견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보상에 관한 에머슨의 에세이를 연구할 때였다. 그중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눈에 띄었다. 우리의 강점은 약점에서 나온다. 우리가 심하게 상처받기 전에는 은밀한 힘으로 무장한 분노를 깨울 수 없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유리한 자리에 있을 때는 감각이 없어진다. 힘들고 괴롭고 좌절했을 때는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다. 이때 그는 위트가 넘치고 사람다워진다.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자만심의 광기를 치료받고 절제와 진정한 기술을 터득한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편에 선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약점을 찾는 데 관심이 많다. 칭찬보다 비난이 더 안심된다. 나는 신문에서 나를 변호하는 기사를 싫어한다.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한 말일 때 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 하지만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원수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사람처럼 느껴진다. 힘있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매력적인 인성이란 무엇일까? 물론 답은 사람을 끄는 인성이다. 하지만 무엇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일까? 여러분의 인성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자기만의 특징과 외모의 총합이다. 입는 옷, 얼굴 윤곽, 목소리 톤, 사고방식에 따라 개발된 성격 등 모든 것이 인성을 이룬다. 여러분의 인성이 매력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성격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옷 스타일,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입는 감각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에서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악수하는 태도조차도 인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악수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멀어지게 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준다. 이 기술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연마할 수 있다. 눈빛 또한 여러분 인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눈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개인적인 매력으로도 불리는 신체의 활력 또한 인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제 우리 인성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런 외향적인 매체들을 통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끌어당기도록 해보자.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성을 개발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보자.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 없이는 호감을 주는 인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인 성격부터 살펴보자. 텔레파시의 원리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격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는 여러분이 처음 만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을 때 느끼는 이른바 직감이라는 감정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최신 디자인의 옷으로 말쑥하게 자신을 꾸미고 유쾌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질투, 이기심이 있다면 자신과 성격이 같은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끌어당길 수 없을 것이다. 유유상 종이므로 여러분에게 끌리는 사람은 내면의 본성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틀림없다.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고 인위적인 미소로 자신을 꾸미고 악수 기술을 연습해서 이 기술에 능숙한 사람의 악수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매력적인 성격의 목적의 진정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밀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인격 형성의 첫 번째 단계는 엄격한 자기 수양이다. 첫째, 여러분이 닮고 싶은 성격을 지닌 사람을 선택한 다음 자기 암시의 도움을 받아 이런 자질을 닮도록 노력한다. 상상 속에서 회 테이블을 만들고 닮고 싶은 인물들을 매일 밤 그 테이블 주위에 앉혀라. 먼저 여러분이 닮고 싶은 각 인물의 자질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다. 그런 다음 소리 내어 읽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자기 암시한다. 이것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상상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인물들을 본다. 둘째,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한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 즉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인물의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한다. 하루에 적어도 12번 시간 날 때마다 눈을 감고 상상의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인물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인물들과 실제로 닮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셋째, 칭찬할 만한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매일 적어도 한 명, 능하면 더 많이 찾아서 칭찬한다. 하지만 이 칭찬이 값싸고 성의 없는 아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칭찬하라.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여러분이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확실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자질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자질을 터놓고 열심히 칭찬하는 이 습관에 지대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습관은 곧 자존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이고 여러분의 전체 인성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매력적인 인성 개발에 들어가는 주요 요인을 요약해보자.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좋은 자질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른다. 둘째,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연설해야 할 때 힘있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자기 몸매와 하는 일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 넷째, 이 장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성격을 개발한다. 다섯째, 악수하는 법을 배워서 이를 통해 따뜻한 느낌과 열정을 표현한다. 여섯째, 먼저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일곱째, 자신의 유일한 한계는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 설정한 것임을 명심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등장한다. 7가지 요점은 매력적인 성격 개발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저절로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규칙을 잘 따라야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습관을 길러라. 그러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람들을 도발해서 쓸데없는 논쟁에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거무칙칙한 색안경을 끼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빛나는 우정의 햇빛을 보라. 파괴의 망치를 버리고 남을 헐뜯는 일을 그만둬라. 인생의 큰 상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에게 돌아간다. 정확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째, 사실과 단순한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사실을 2부류로 분류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 또는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분명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모두 중요하고 관련이 있으며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은 모두 중요하지 않고 무관하다. 능력이 비슷하고 같은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간에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구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보다 더 큰 기회가 없었고,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거나 어쩌면 더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부지런히 찾아보면 이런 사람은 모두 자기 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들을 결합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아마도 더 적게, 그리고 더 쉽게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는 비결을 배웠으므로 온몸을 실어도 꼼짝도 할 수 없는 무게를 손가락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진 것과 같다. 성공의 신전을 짓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박는 망치를 사용할 때 기계 해머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비유가 유치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독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지침이 되는 기준을 채택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항상 그 기준을 따른다. 또 자기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사실만을 다룬다.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고 자신을 정상에 올려놓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고대 리디아 최후의 왕이자 철학자 크로이소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 담긴 철학의 타당성을 안다. 돌고 도는 인간사의 수레바퀴가 있다. 이 메커니즘에서는 어떤 사람도 항상 운이 좋을 수 없다. 정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을 규율하는 단 하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나 일시적으로 불리할 때나 충실하게 지킨다. 이런 사람은 정확한 사고를 함으로 평균의 법칙에 따라 미래 어느 시점에는 자기 기준을 지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것 이상을 되찾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성격이 필요하다. 정확한 사고에는 어느 정도의 일시적 불이익이 따른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이 워낙 커서 이런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단점만 발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자기적의 결점을 과장하지 않고 그 미덕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사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드물다. 일부 매우 유능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적이나 경쟁자를 경시하는 천박하고 자멸적인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공통된 경향에 주목하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싶다. 이런 습관은 정확한 사고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자기 필생의 일과 관련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실들을 다루는 것을 자기 일로 삼은 몇몇 사람을 간단히 분석해보자. 이 책이 현재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소크라테스, 솔로몬 모세, 그리스도 등 과거의 위인들이 사실을 다루는 습관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세대에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 목적에 더 도움이 될 예를 찾을 수 있다. 돈을 성공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 시대인 만큼 세계 역사상 누구보다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인 존 록펠러를 연구해보자. 록펠러에게는 빛나는 별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한 가지 자질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필생의 일과 관련 있는 사실만을 다루는 습관이다. 젊은 시절 매우 가난했던 록펠러는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을 자신의 분명한 핵심 목표로 정했다. 록펠러의 재산 축적 방법을 사례로 드는 이유는 그의 가장 두드러진 자질이 사실 중시를 자기 사업 철학의 토대로 삼았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록펠러가 경쟁자들에게 항상 공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그의 경쟁자들조차도 록펠러가 성급한 판단을 한다거나 그의 경쟁자들의 힘을 과소평가한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발견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사실을 찾는 것을 자기 일로 삼았다. 토머스 에디슨은 확인된 사실들을 체계화하고 분류, 사용해서 위대해진 사람의 또 다른 예다. 에디슨은 자연법칙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기 전에 자기가 아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했다. 여러분이 전등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켤 때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확인된 사실을 체계화하는 에디슨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축음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만을 다루는 끈질긴 습관으로 축음기를 현실로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것이 중요한 진실을 다루는 에디슨의 습관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고를 펼치고 확장하고 성장해서 무한지성으로 자기 사고력을 투영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5번째 시대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하다. 영이라고 불리는 이 무한지성을 자기 용도로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인간은 아직 사고를 무한지성의 힘에 다가가는 연결고리로 인식하지 못했다. 예외적인 사람에는 모세, 솔로몬, 그리스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공자 등이 속한다. 이들이 살던 시대 이후로 이 위대한 진실을 일부 밝혀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리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창의적인 사고에 빠져들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아주 무지한 사람들도 순전히 물리적, 물질적 성질의 문제에 관해서는 연역적 추론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 무한지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통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의 도움을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무한지성은 이런 감각기관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아서 오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무한지성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창의적인 사고에 달려있다. 창의적인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창의적 사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전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1장 분명한 핵심 목표와 그 뒤에 이어지는 대부분의 장에서 자신에게 하는 암시를 뜻하는 자기암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제 다시 그 용어로 돌아간다. 이를테면 자기암시는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이 창조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의 설명이나 계획을 보내는 통신선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암시를 사용하는 과정은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사고와 무한지성의 매개체다. 오로지 잠재의식을 매개로 무한지성의 힘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함으로써 여러분은 분명한 핵심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여러분이 아직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세우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장이 끝나기 전에 틀림없이 느끼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에는 또 다른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들어오는 모든 암시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 암시가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외부에서 오든 여러분 내부 의식에서 오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할 것을 선택할 때는 증거법을 준수하고 이 장의 첫머리에 명시된 원칙을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실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 추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는 잠재의식에 독이 되는 음식을 먹여 창조적인 사고를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카메라 앞에 놓인 물체의 이미지가 기록되는 카메라의 감광판에 비유할 수 있다. 카메라의 감광판은 기록할 이미지를 가리지 않고 렌즈를 통해 도달하는 모든 이미지를 기록한다. 의식은 작업자가 원하는 이미지 외에는 어떤 것도 감광판에 도달하지 못하게 빛을 차단하는 셔터에 비유할 수 있다. 카메라 렌즈는 자기 암시에 비유할 수 있다. 기록될 물체의 이미지를 감광판에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지성은 감광판에 기록된 이미지를 현상에서 사진이라는 물리적인 현실로 바꾸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과정은 창의적인 사고의 전체 과정을 설명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먼저 카메라 앞에 노출할 물체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다음 작업은 자기암시라는 렌즈를 통해 잠재의식의 감광판에 분명한 핵심 목표의 명확한 개요를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한지성이 등장해서 목표의 개요를 목표의 본질에 적합한 물리적 형태로 발전시킨다. 여러분이 맡아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먼저 기록할 이미지 즉 분명한 핵심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의식적으로 확고하게 마음에 새겨서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기록되게 한다. 그런 다음 이미지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마냥 앉아서 기다리거나 자고 일어나면 무한지성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 주겠거니 기대하면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연스러운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 물론 그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갑자기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단계씩 열릴 수는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딜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기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도 똑같이 하라. 무한지성이 여러분이 들어가 살 집을 지어서 갖다 바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무한지성이 현재 백악관 주인을 쫓아내고 여러분을 그 대신에 대통령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 하지만 무한지성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 적절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추게 하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되도록 할 가능성은 크다. 분명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적을 바라지 마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자연법칙의 도움을 받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무한지성의 힘을 믿어라. 무한지성이 여러분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게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라. 무한지성이 여러분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암시의 원칙을 사용하는 데 더 능숙해지고 이를 빠르게 실현하게 도와주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분명한 핵심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가 물리적 현실로 즉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시도했을 때는 걷지 못했지만 이제는 걷는데 능숙한 어른이 되어 힘들이지 않고 걷는다. 여러분은 또한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아이의 노력이 기특해서 웃는다. 창의적 사고를 이제 막 접하게 된 여러분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분명한 핵심 목표라는 씨앗을 뿌리는 팥이나 토양이다. 창의적인 사고는 그 흙을 비옥하게 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다. 여러분의 마음을 증오와 질투,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 채운다면 잠재의식은 분명한 핵심 목표라는 씨앗을 싹 틔우지 않을 것이며 무한지성은 그 목표를 물리적 현실로 바꾸어 놓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들은 분명한 목표의 씨앗을 질식시킬 잡초들이다. 창의적인 사고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분명한 주요 핵심 달성에 대한 기대에 차 있으며 적절한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그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완전히 믿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잠재의식의 비옥한 토양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생명과 행동으로 싹틀 때까지 비료를 주고 가꾸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믿을 이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 이 지점에 이르면 여러분은 자기 힘의 진정한 근원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여러분이 이전에 자기 확신에 돌렸던 모든 공을 무한지성에 돌리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위대한 성취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성공 가능성을 모두 파괴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실제로 건강도 해치게 된다. 뛰어난 의사들과 정신과 의사들의 임상 경험을 세심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 75%가 건강염려증을 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건강염려증 환자는 자신이 어떤 상상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모든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는 불행한 사람도 있다. 건강염려증은 일반적으로 자가 중독 혹은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장 기능 장애로 인한 중독에 의해 유발된다. 이런 중독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삐뚤어지고 파괴적인 환상에 시달린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의 경우 간단한 장 청소나 제산제 한 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편도선을 제거하거나 이를 뽑거나 맹장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염려증은 대부분 정신 이상 증세의 시초다. 마음이 아프면 덩달아 몸이 아플 때가 있다. 이럴 때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자기 확신과 믿음을 줌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 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를 암시라고 한다. 이는 여러분의 자신감과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믿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 이는 반드시 최면술일 필요는 없다. 단지 환자가 깨어있고 완전히 이성적이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환자가 여러분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 작용을 잘 알고 환자의 주장과 질문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런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정신력에 관한 최고의 책들을 읽고 정신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본다.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도 치료하기 위해 마음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을 때다. 이집트 원정 당시 나폴레옹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수백 명의 병사 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한 병사를 만지고 다른 병사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왜냐하면 이 끔찍한 질병이 무엇보다도 병사들의 상상력으로 인해 더 많이 퍼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괴테는 악성 열병이 유행하는 곳에 갔지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런 거인들은 자기 암시의 힘을 알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플 수 없다고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자기 암시나 잠재의식의 작용에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병원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때 병원균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게 해주며 우리가 환자들, 특히 전염병 환자들 사이를 들락날락할 때도 이런 병원균에 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해준다. 상상력이 고양이를 죽일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상상력이 확실히 사람도 죽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상력을 자기 확신의 토대로 사용하면 놀라운 성취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경정맥을 칼에 베인 것으로 상상해서 사망한 실제 사례가 있다. 얼음이 녹아떨어지는 물소리를 자신들의 피가 흘러내리는 소리라고 상상한 것이다. 이들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무리 건강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말한다면 머지않아 몸이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몇 시간만 계속되면 저녁에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정말로 병원에 가야 할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이나 자기암시의 힘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놀라운 정신적 기재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상한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최악을 예상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젊은 의대생들이 의학 강의를 듣고 교실에서 다양한 질병을 주제로 토론하다가 겁을 먹고 자신이 의학 달력에 있는 모든 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정신적 기제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 방법에 관한 마음은 연구 운동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마음은 모든 사고의 원동력이므로 이 장에서 가능한 한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할 가치가 있다. 첫째, 마음은 통제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를 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 마음은 파괴적인 목표를 향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건설적으로 통제하고 이끌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셋째, 마음은 신체의 모든 세포를 지배한다.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거나 잘못된 명령으로 모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할 수도 있다. 넷째, 인간의 모든 성취는 사고의 결과다. 육체의 역할은 부차적이며 마음이 깃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중요성이 없다. 다섯째, 문학, 예술, 금융, 산업, 상업, 교통, 종교, 정치 또는 과학적 발견에서 위대한 업적들은 보통 한 사람의 머리에서 잉태된 아이디어의 결과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신과 육체를 함께 사용해서 현실로 바꾼 것이다. 여섯째, 인간의 마음속에 잉태된 생각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으며 단순한 의견이나 성급한 판단에 더 가깝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 단일체가 아니라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지능적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이 세포들이 각자 인간의 몸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매우 확실하고 잘 조직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인체의 모든 움직임이 의식이나 잠재의식의 통제를 받으며 이 둘 중 한쪽의 명령이 전달될 때까지 근육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 세포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과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제하고 지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우리 마음속의 어떤 발상이나 생각이 반복을 통해 우리 육신이 발상과 생각을 물질적인 등가물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자기암시의 법칙을 통해 잠재의식이 제대로 전달된 명령은 다른 더 강력한 명령에 따라 곁길로 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수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명령이 나오는 근원이나 받은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신체 근육 시스템에 받은 모든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는 우리가 암시를 받고 우리가 암시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영향을 받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자세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자기 암시의 힘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향후 일정 기간, 예컨대 5년 동안 여러분이 분명한 핵심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이 글을 적어도 두 부 복사해 둔다. 한 부는 일하는 동안 하루에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곳에 둔다. 그리고 다른 한 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침실에 둔다. 이 절차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곧 암시의 영향이 여러분의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마치 마법처럼 목표 성취에 점점 더 가까이 이끄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인생에서 간절히 원하는 물건이나 조건, 지위를 확실히 정하는 바로 그날부터 접하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목표에 관련된 중요 뉴스나 데이터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그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마음 작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이나 회의주의자들에게 유리한 시대가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실용성이 확립될 때까지 이 원칙을 실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과 물질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배웠다. 우리는 끈기 있는 과학 연구를 통해 다음 사실을 발견했다.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면 물질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이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자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창조한 모든 물질적인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씨앗을 통해 에너지 형태로 시작되었다. 즉 모든 물질적인 것의 시작은 에너지고 그 끝도 에너지다. 모든 물질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알려진 최고의 에너지 형태는 인간 정신이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리고 인간 정신이 미래에 창조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인간의 과거 성취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 정신이 인류가 아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미래 발견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물질적 등가물을 성취하거나 달성하려는 의지로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어떤 생각이나 목표 또는 목적이 불굴의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창의적이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건설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행과 가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을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긍정적이고 기대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생각은 여러분의 인성을 자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이전에 거의 모든 장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마음 작용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초보자가 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잠재의식 속에 분명한 핵심 목표를 심을 때 여러분은 무한지성이 여러분을 도와서 이 목표를 정확히 목표의 본질에 따라 현실로 만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분명한 열망을 담은 분명한 핵심 목표를 잠재의식에 암시할 때 여러분은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목표의 궁극적인 실현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분명한 핵심 목표를 잠재의식에 암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라. 의심하지 마라. 자기 암시의 원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생각은 사물이다. 이는 위대한 진리다. 이 진리를 깨우칠 때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가는 비밀 통로의 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면 곧 그 문을 찾아서 열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생각은 단순한 소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체계적인 에너지 형태이다. 그러므로 지금 방출되는 모든 생각과 과거에 방출된 모든 생각이 에테르 또는 다른 곳에 존재하며 이를 해석하는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이 지식의 비밀 통로로 통하는 문을 통과할 때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알 수 없다. 이 비밀 통로는 오직 생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훈계한 이유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시대의 외침이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존재 안에서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지식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희망과 가능성의 중단 없는 약속이었다. 정신 집중은 특정 열망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고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그 열망에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신이 환경을 초월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의 정신은 생각의 재료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가져온다. 그리고 습관은 이런 생각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잠재의식에 새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습관은 인성의 주요한 부분이 되어 조용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향과 편견을 형성해 우리의 의견을 통제한다. 습관은 레코드 홈에, 마음은 그 홈에 맞는 바늘에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습관이 잘 형성되면 마음은 그 습관의 본질과 상관없이 레코드 바늘이 레코드 홈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습관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환경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마음으로 가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정신적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환경은 우리가 생각을 창조하는 자양분과 재료를 공급하고 습관은 이것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 물론 여러분은 환경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원천이라는 것을 안다. 습관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힘이지만 흔히 유리한 국면은 배제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이는 힘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습관의 피조물이라거나 습관은 굵은 철제 밧줄이다. 매일 이 밧줄을 엮어 나가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진다라는 말은 이를 잘 반영한 말이다. 습관이 잔인한 폭군이 되어 의지와 열망, 성향에 반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연의 다른 힘처럼 이 강력한 힘을 인간을 위해 이용하고 통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만약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불평하면서도 습관의 노예가 되어 충실히 섬기는 대신 습관을 잘 길들여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이동하는 정신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통로는 우리가 지나다닐 때마다 조금씩 더 깊고 더 넓어진다. 들판이나 숲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아서 아직 분명하지 않은 길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확실하게 드러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알 것이다. 정신의 동선도 이와 똑같다. 가장 저항이 적은 동선을 따라 움직인다. 즉, 많이 다녀서 잘 닦인 길을 따라간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생기고 자연법칙에 따라 형성된다. 습관은 모든 동물에서 관찰되며 일부 무생물에서도 볼 수 있다. 한 번 접은 종이가 다음번에도 같은 선을 따라 접히는 것이 그 예다. 재봉틀과 같은 섬세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가 한 번 길이 들면 그 후 길이 든 대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악기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옷이나 장갑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구김살이 생기고 한 번 생긴 구김살은 여러 번 다림질해도 그대로 남기 마련이다. 강이나 개천은 땅에 물길을 만들고 그 물길을 따라 흐른다. 이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이 습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신의 통로 혹은 새로운 정신적 주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오래된 습관을 없애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지나다닐 새로운 정신의 통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오래된 통로는 곧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메워져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바람직한 정신적 습관의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은 그 길을 더 깊고 넓어지게 하고 그 길을 지나다니기 훨씬 더 쉬운 길로 만든다. 정신의 통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여러분이 지나다닐 바람직한 정신의 통로를 만드는 일을 빨리 시작하라고 강하게 권유한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좋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이다. 첫째,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표현에 힘과 열정을 불어넣는다. 여러분의 생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정신의 통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이 나중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고 깊은 길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단단히 정신을 집중하고 오래된 길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멀리한다. 따라서 오래된 길은 전부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만드는 새로운 길에만 관심을 둔다. 운 좋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셋째, 가능하면 새로 만든 길로 다닌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더 자주 지나다닐수록 그 길은 더 빨리 생기고 쉽게 다닐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새로운 습관의 통로를 통과하는 계획을 만든다. 넷째, 과거에 사용하던 더 오래되고 쉬운 길로 다니고 싶은 유혹을 뿌리친다.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다음번에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유혹에 굴복할 때는 다시 굴복하기 쉬워지고 다음번에는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유혹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이때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결단력과 끈기, 의지력을 처음부터 보여줘야 한다. 다섯째, 분명한 핵심 목표와 일치하는 올바른 길을 계획했는지 확인하고 두려움이나 의심을 버리고 밀고 나간다. 쟁기 위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지 마라. 누가복음 9장 62절. 여러분의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좋고 깊고 넓은 정신의 통로를 만든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습관과 자기암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습관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행위는 영구적인 것이 되고 우리는 그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된다. 예컨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예술가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익숙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 자기암시는 우리가 정신의 통로를 파는 도구이고 집중력은 그 도구를 잡는 손이며 습관은 정신의 통로가 그려진 지도나 청사진이다. 어떤 아이디어나 열망이 행동이나 물리적 현실로 바뀌려면 이런 아이디어나 열망이 습관에 의해 영구적인 형태를 띌 때까지 충실하고 끈질기게 의식 속에 남아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집중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을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라고 부르자. 여러분에게 마법의 열쇠를 소개하기 전에 이것은 내가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것은 긍정적인 낙관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신사상 추종자들과 다른 모든 종파가 여러 형태로 사용해온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여겨진다. 이 마법의 열쇠는 부자가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명성을 얻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육체적 건강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는 교육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모든 잠재 능력의 보고로 안내할 것이다. 이 열쇠는 여러분에게 알맞은 삶의 모든 자리로 가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 덕분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위대한 발명품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열었다. 이 마법의 힘을 통해 과거 우리의 위대한 재능이 모두 개발되었다. 여러분이 하찮은 위치에 있는 노동자로서 인생에서 더 나은 지위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마법의 열쇠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카네기, 록펠러, 힐 해리먼, 모건과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은 마법의 열쇠를 사용해서 막대한 물질적 부를 축적했다. 마법의 열쇠는 감옥문을 열어 불황자들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꿀 것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은 물을 것이다. 이 마법의 열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한마디로 대답한다. 집중력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핵심 목표에 정신을 집중할 때 여러분은 서로 융합해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주제를 완성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야망과 열망은 성공적인 집중력의 주요 요소다.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마법의 열쇠는 쓸모없다. 마법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문 주된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야망이 부족하고 특별히 열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발상이나 생각은 이와 관련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집중력의 원리를 통해 의식 깊숙이 어떤 열망을 품고 이 열망이 실현될 것으로 강하게 믿어라. 비록 과학계 전체가 여러분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합리적인 가설로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을 도와주는 어떤 미지의 힘을 끌어당기게 된다. 여러분이 집중력의 힘을 잘 알게 되면 지속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첫 번째 단계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깊이 자리 잡은 열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신을 집중하라. 그러면 곧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힘의 도움을 받아 그 열망에 상응하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완벽한 화합의 정신으로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의 구성원 모두가 그 동맹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 동맹은 구성원 각자에게 초인적이고 본질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져다 준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분해 가능한 최소 단위이며 본질적으로 전기와 유사한 에너지인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생각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사실 가장 높은 형태의 에너지다. 다시 말해 생각은 체계적인 에너지이며 비록 훨씬 더 고도로 체계화된 형태의 에너지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발전기로 생성하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이 전기라는 에너지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고도로 체계화된 전기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법칙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닥칠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섞이거나 결합한 데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면 이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물을 생성하는 법칙과 유사하다. 이 가설의 과학적 근거는 없을 뿐더러 아직 개연성 있는 가설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나는 수년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적어도 타당성 있는 가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신체의 물리적 구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리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내재된 영적 자아와 신체 기관 사이에서 소통 통로 역할을 하는 신경망이 전신을 가로지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신경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신경계라고 알려진 한 시스템은 소화기관을 움직이거나 매일 마모되는 세포 조직을 복구하는 등 우리 자유의지가 의식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위한 통로다. 교감신경계의 중심은 위 뒤쪽의 복강신경총으로 알려진 신경절에 있으며 복부의 뇌라고도 한다. 수위신경계 또는 뇌척수신경계로 알려진 다른 시스템은 우리가 신체 감각으로부터 의식적인 인식을 받아들이고 신체 움직임을 통제하는 통로다. 수위신경계의 중심은 뇌에 있다. 교감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정신작용의 통로고 수위신경계는 우리의 자유의지나 의식적인 정신작용의 통로다. 따라서 교감신경계는 잠재의식의 기관이고 수위신경계는 의식의 기관이다. 하지만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신경계 사이에 비슷한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양신경계를 연결하는 것이 미주신경이다. 이 미주신경은 수위신경계의 일부로 발성기관을 통제하는 대뇌 영역을 통과한다. 그런 다음 흉부로 가서 심장과 폐로 갈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격막을 통과할 때 수위신경계로 분류되는 외피를 잃고 교감신경계가 된다. 미주신경은 이렇게 양신경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사람을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 만든다. 자기암시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을 강하게 남길 때 이 이중신경계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새긴 어떤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낼 때 그 계획은 이중신경계를 통해 의식으로 다시 전달된다. 이 협력적 신경계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의식과 무한지성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직통선을 구성한다. 이 주제를 처음 연구할 때 나는 여기서 설명하는 가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설의 건전성을 설명할 것이다. 밤에 잠들기 전에 다음날 아침 특정 시간, 예컨대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라. 그 시간에 일어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따른다면 잠재의식은 정확히 그 시간에 여러분을 깨울 것이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것이다. 만약 내가 잠재의식의 특정 시간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새길 수 있고 잠재의식이 그 시각에 나를 깨울 수 있다면 왜 나는 다른 더 중요한 열망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이 답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집중적인 행동의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도 있다. 여러분의 몸은 매우 민감하고 정신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의 정신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면 몸의 세포들도 활력을 잃게 된다. 연못에 고인 물이 썩기 쉬운 것처럼 활동하지 않는 몸의 세포도 병들기 쉽다. 게으름은 소극적인 정신이 신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일 뿐이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다음에 여러분이 게으르다고 느낄 때 진기탕 목욕을 하고 몸을 잘 문질러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체 세포를 자극한 후 게으름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보라.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좋아하는 게임으로 돌리고 신체 세포가 얼마나 빨리 열정에 반응하고 게으른 감정이 사라지는지 보라. 신체 세포는 도시 사람들이 도시의 지배적인 군중 심리에 반응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정신 상태에 반응한다. 도시의 지도층이 도시의 활기찬 도시라는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한다면 이 행동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정신은 신체의 물리적 부분을 구성하는 세포를 일정한 활동 상태로 유지한다. 도시의 인공적인 환경은 자가 중독으로 알려진 신체 상태를 초래했다. 이는 운동 부족으로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해 몸 안에서 생성된 유독성 대사 물질로 일어나는 중독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 두통은 관장제로 장을 깨끗이 청소하면 1시간 안에 나을 수 있다. 하루 물 8잔과 적절한 운동으로 이런 관장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이를 시도하고 나면 누가 계속하라고 권유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단순히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하는 일이 아닌 이상 새로 태어난 느낌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비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한 비결은 없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돈도 들지 않는다. 여기 그 방법을 소개한다. 여러분이 원하면 사용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 둘째, 아침은 통밀로 만든 빵과 시리얼, 과일, 반숙 달걀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점심으로는 채소와 통밀빵을 먹고 우유 한 잔을 마신다. 저녁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잘 익힌 스테이크와 채소, 특히 양상추를 먹고 커피를 마신다. 셋째, 하루에 평균 16km를 걸으며 이 시간을 명상하고 생각하는 데 이용한다.
아마도 생각은 건강 증진제나 산책만큼이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넷째, 평평한 의자에 등을 대고 가로눕는다. 체중을 등의 작은 부분에 싣고 머리와 팔이 거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완전히 긴장을 푼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의 과도한 에너지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분산되며 이 자세로 10분만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피로가 싹 가신다. 다섯째, 적어도 열흘에 한 번 필요하면 더 자주 관장을 한다. 혈액보다 약간 온도가 낮은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타서 사용하고 무릎을 가슴에 붙인 자세로 한다. 여섯째, 매일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마무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간단한 일은 스스로 한다. 내 건강 외의 모든 것은 만물의 어머니인 대자연이 돌봐줄 것이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복해야 하는 또 다른 적이 있다. 바로 걱정하는 습관이다. 걱정, 시기, 질투, 증오, 의심, 두려움은 모두 행동의 치명적인 정신상태다. 이런 정신상태 중 어떤 것은 음식을 소화해서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장애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지만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정신상태는 성공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성취 욕구를 없애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부정적인 정신상태에 있을 때 성취에 대한 불타는 욕구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다.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오를 품으면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없다. 우리 마음속의 지배적인 생각, 가장 강하고 깊은 생각,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우리 신체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두뇌가 실행에 옮기는 모든 생각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 마음은 이 생각을 다리 근육 세포로 전달하고 이 근육을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서 도망가게 한다. 두려운 사람이 달아나는 것은 마음속 두려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자기 본성과 맞는 일을 주면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본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생의 일을 선택할 때 타고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금전적인 관점에서 가장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 실수를 너무 자주 한다. 오로지 돈만이 성공을 가져온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숭고한 성공의 요건은 마음의 평화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에게만 오는 즐거움과 행복이다.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이 자신을 분석하고 어떤 일이 자신이 타고난 능력과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원칙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렀다. 활동적으로 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루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첫째, 매일 가장 싫은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습관을 들이고 나면 여러분의 일에서 가장 힘들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일하면서 볼 수 있는 곳과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침실에 놓아둔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크게 12번 반복한다. 내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제때 제대로 할 것이다. 나는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할 것이다. 이것이 미루는 습관을 없애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방법을 통해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실천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부정적이다. 이 장에서는 이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매우 잘못 사용되어 온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실패는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 실패와 일시적 패배를 구분해보자. 종종 실패로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일시적 패배가 아닌지 보자. 그리고 일시적 패배가 전화위복이 아닌지 알아보자. 왜냐하면 일시적 패배는 우리 에너지를 다른 더 바람직한 쪽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패배나 역경은 이를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스승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역경과 일시적 패배에는 위대한 교훈이 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은 일시적 패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일시적인 패배는 종종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난해한 언어로 말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시적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더 잘 관찰하고 이것을 거울로 삼아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약 30년에 걸친 내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시적 패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에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일을 7번이나 맞았다. 이 7번의 전환점에서 나는 내가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친절한 손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그 손은 내가 선택한 길에서 나를 일단 멈추게 하고 위대한 지혜를 줌으로써 더 유리한 길로 노력의 방향을 바꾸도록 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내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분석한 후에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환점, 경영대학 과정을 마친 후 나는 5년 동안 속기사와 회계 장부 담당자로 일했다.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나은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나는 빠르게 승진해서 나이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 돈을 저축했고 예금 잔고는 수천 달러에 달했다.
내 명성은 빠르게 퍼졌고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를 제안받았다. 경쟁자들의 이런 스카우트 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 고용주는 나를 광산의 총지배인 직위로 승진시켰다.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운명의 슬픈 부분이었다. 그때 운명의 친절한 손이 다가와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내 고용주는 파산했고 나는 직장을 잃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패배였다. 비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의 결과로 일어났지만 나는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의 교훈은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전환점. 다음 일자리는 미국 남부의 대규모 목재 생산 회사의 판매 관리자였다. 나는 목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판매 관리도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도 배웠다. 넉넉한 예금 잔고와 이전 직장에서 꾸준히 승진한 기록이 내게 필요한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빠르게 승진했고 첫 해에 월급이 2배나 올랐다. 또 판매 관리 일을 잘해서 고용주와 동업하게 되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 나는 또다시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승승장구한 나는 그때까지 성공을 돈과 권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나이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 특성에 맞는 유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변해야만 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내 노력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은 내가 그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자만심에 이끌려 뽐내며 돌아다니게 했다. 좀 더 냉철한 나날을 보낸 지금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스스로 얼마나 천박하게 행동하는지 알고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까지 자만심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도록 내버려 두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기차의 기관사석에 앉은 느낌이었다. 기차의 석탄 저장고에는 석탄이 많이 있었고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스로틀을 활짝 열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불사. 길모퉁이를 돈 곳에 운명이 방망이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방망이는 솜방망이가 아니었다. 당시 나는 곧 닥칠 충돌 사고를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1907년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이 공황이 나를 급습했다. 하룻밤 사이에 사업이 망하고 나는 무일푼이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심각한 패배였다. 당신은 이를 실패로 여겼지만 지나고 보니 실패가 아니었다. 세 번째 전환점. 1907년의 공황과 그로 인한 패배로 목재 사업에서 방향을 돌려 법률 공부를 시작했다. 패배라는 단어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은 대부분 사람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로스쿨에 입학했고 다시 일어나 잃어버린 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여전히 성공이란 돈과 권력 이외에는 다른 개념이 없다고 생각했다. 밤에 로스쿨을 다니고 낮에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했다. 목재 사업에서 얻은 판매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습관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마침내 자동차 제조 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왔다. 나는 훈련된 자동차 정비사의 필요성을 느껴 제조 공장에 교육훈련 부서를 설치하고 자동차 조립과 수리 작업을 하는 일반 기계공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매달 $1,000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서 번창했다. 다시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침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무엇도 내 진로를 바꾸거나 자동차 사업이라는 나의 관심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은행에서는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사업 확장 자금을 빌려주었다. 부유할 때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가들의 특징이다. 은행은 내가 속수무책으로 빚질 때까지 돈을 빌려주었고 마침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내 사업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조용히 인수해갔다. 한 달에 $1,000 이상의 수입을 올리던 실업가에서 나는 갑자기 빈털터리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네 번째 전환점. 처가의 영향력에 힘입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회사 수석 변호사 조수로 임명되었다. 내 급여 수준은 보통 초보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그리고 내 가치보다도 훨씬 높았다. 부족한 법률적 능력이었지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으로 포충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나는 사실상 평생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상의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표를 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운명의 노인이 오는 것을 보고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사임 이유를 나에게 물었을 때 적절한 이유를 댔지만 가족들에게 내 행동이 현명했음을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내가 그 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일이 너무 쉽고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타성에 빠져들고 있었다. 인생을 쉽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러다가는 퇴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법조계에 친구가 많아서 특별히 내가 계속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친구나 친척에 둘러싸여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월급으로 모든 필수품과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을 살 수 있었다. 뭐가 더 필요했을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으로 빨려 들어갔는지 모른다.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사표를 냈다. 많은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내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힘과 성장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에서만 나오고 정신과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퇴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각이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새로운 활동 무대로 시카고를 선택했다. 시카고야말로 내가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강인한 자질을 가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든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 기질 속에 실제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추론 과정이었지만 당시 나는 그렇게 빠져들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통제력을 넘어선 어떤 원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즉 여러분의 노력이 이전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로 전환되는 지점에 대해 그 원인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어도 최종 결과를 분석할 때까지는 일시적인 패배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라. 시카고에서 내가 맡은 첫 직책은 대형 통신 교육 학교의 광고 매니저 일이었다. 광고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전에 판매원 경험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점으로 나는 비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첫 해에 나는 $5,200를 벌었다. 나는 다시 성공 가도를 질주했다. 빛나는 금항아리가 내 손이 거의 닿는 곳에 있었다. 역사는 대개 화려한 축제 뒤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뒤따를 기근은 예상하지 못했다.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완전히 자화자찬에 빠졌다. 자화자찬은 위험한 심리 상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연륜이 쌓일 때까지 터득하지 못하는 위대한 진실이다.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진실을 배우지 못하며 이 진실을 터득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수와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자화자찬보다 더 위험한 적은 없다고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패배보다 자화자찬이 더 두렵다. 이렇게 해서 5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전환점이다. 5번째 전환점. 나는 통신교육학교 광고 매니저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 그래서 학교장이 나에게 광고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캔디 제조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베치로스 캔디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웠고 나는 그 회사의 초대 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빠르게 성장해서 18개 도시에 점포를 열었다. 다시 한번 마침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캔디 사업은 수익성이 좋았고 돈을 성공의 유일한 증거로 보았던 나는 자연스럽게 성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믿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 동업자와 내가 사업에 참여시킨 제3의 남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업에 대한 내 이권을 장악하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나를 무고해서 체포당하게 한 다음 내가 그 사업에 대한 이권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했다. 난생 처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한지 알게 되었다. 예심이 열리자 원고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데려와서 증인석에 세웠다. 그 결과 나는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이 불의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내 동업자들과 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초래했고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한 내 이권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동업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대가를 치르고 있고 죽을 때까지 계속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 적들에게 반격해서 치명상을 입힐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적들이 직접 가져다 준 무기였다. 나는 기묘한 느낌에 휩싸였다. 적들을 감옥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 내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때 내 마음속에는 황금률의 법칙이라는 것이 들어있었다. 적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그들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부터 운명의 손은 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가 모두 복종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나의 이전 동업자들에게 잔인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내가 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비롭지 않았다. 한 명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뱅이로 전락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법은 피할 수 있지만 보상의 법칙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얻어낸 판결은 시카고 고등법원에 내 인격을 입증하는 무언의 증거로 남아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가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적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 사건이 내 성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6번째 전환점.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전환점보다도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해 그때까지 습득한 모든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였고
인생에서 좀처럼 일찍 오지 않는 자기 표현과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전환점은 캔디 사업에서 성공하겠다는 내 꿈이 산산이 조각난 직후에 중서부 지방 대학의 한 학과에서 광고와 판매 기술을 가르치는데 노력을 기울일 때 찾아왔다. 어떤 현명한 철학자는 특정 주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주제에 관해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교사로서의 내 첫 경험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번창했다. 나는 현장 강의와 통신 교육을 통해 거의 모든 영어권 국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전쟁에 참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때 두 번째 징병제가 찾아왔고 학교는 거의 파산 상태가 되었다. 학생으로 등록한 대부분 사람이 징집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번에 7만 5천 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결손 처리해야 했고 동시에 나도 징집되었다. 다시 한번 나는 무일푼이 되었다. 살면서 한두 번 빈털터리가 되는 전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에드워드 복이 말한 대로 가난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가난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다시 한번 노력의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길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픈 충동을 느낀다. 과거 경험을 해석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실행 계획의 기초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구적인 패배로 전락할 수도 또는 새로운 에너지의 힘으로 엄청난 성공의 경지로 도약할 수도 있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내 인생의 전환점 중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는 또 다른 장이 남아있다. 7번째 전환점. 인생의 7가지 전환점에서 배운 집합적인 교훈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7번째 전환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사다난했던 날 1918년 11월 11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날은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이미 말했듯이 전쟁으로 나는 무일푼이 되었지만 대량 학살이 멈추고 이성이 다시 문명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다.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종전을 축하하며 환호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지난날로 돌아갔다. 특히 그 친절한 노신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내가 교육만 받으면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던 날의 일이 떠올랐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교육을 받고 있었다. 내 인생의 여러 전환점에서 팠겠지만 나는 20년 이상 역경이라는 이름의 대학을 다녔다. 사무실 창문 앞에 섰을 때 파란만장했던 내 모든 과거가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왔다. 나는 20여 년 전 그 시절부터 꽤 힘든 경험을 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정상에 올랐다. 내가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준비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석탄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직책이 세계 최대 기업 중 한 곳의 수석 법률 고문 보좌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수 있다. 탄광 노동자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한 곳의 수석 법률 고문 보좌관이 되는 것은 상당한 도약이다.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이 원칙에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도약이다.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원칙의 힘으로 내 고용주가 내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게 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은 적이 여러 번 있다. 반대로 아무런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은 결국 주머니에 구멍이 생기고 손에 물집이 생길 것이며 자기 양심을 갉아먹게 되어 후회로 가슴을 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굳게 믿는다.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군중들이 불의에 대한 정의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11월 11일 아침에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에 전달하는 어떤 생각 즉 그들이 그것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위해 세계대전에 뛰어든 그 이상주의 정신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생각을 위해 내 마음의 침묵에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렴풋이나마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게 될 때를 고대한다. 이 야망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할 의향이 있다면 설령 교육을 많이 못 받거나 자본이 모자라도 잘 해낼 수 있고 여러분이 직면하는 거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내 인생 7 전환점의 경험에서 나는 일시적 패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소중한 지식을 얻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일시적인 패배의 수화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언어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언어도 듣지 않을 때 자연히 우리에게 외치는 보편적인 언어라고 믿는다. 나는 많은 패배를 경험해서 기쁘다. 일시적 패배는 나를 담금질해서 내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었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패배는 실패로 받아들일 때만 파괴적인 힘이다. 이를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도구로 받아들이면 패배는 항상 축복이다. 나는 적들을 미워했다. 하지만 이는 적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알기 전이었다. 나는 이들이 내 성격의 어떤 취약성을 이용해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다. 적의 가치를 배운 관점에서는 만약 나에게 적이 없다면 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나의 약점을 발견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적은 나의 결점을 발견하고 지적해주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사람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일시적인 패배를 실패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패배와 실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실패가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연의 계획이라고 확신한다. 실패는 인간의 심장에서 불순물을 태우고 인간을 정화해 혹독한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자연의 거대한 도가니다.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 그리고 현대에 잘 알려진 성공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인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았다. 이들의 성공은 이들 각자가 극복해야 할 장애와 어려움에 거의 정확히 비례하는 것처럼 보였다. 더 강해지고 현명해지지 않고는 패배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 싫든 패배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두려워하고 실패를 인정하면 우리는 얕은 물의 좌초에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두려움과 실패의 고리를 벗어던질 수 있다.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면 실패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 우리를 해안으로 끌어당기는 견인줄을 만들 수 있다. 장면이 바뀐다. 나는 다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인류 투쟁의 역사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실패자들을 본다. 이들은 세계 역사에 이른바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된 모든 사람보다 인류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실패자들이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편안한 얼굴을 본다.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강요하는 독배를 마시기 직전 영원처럼 보였을 그 순간에 눈을 치켜뜨고 실패라고 불리는 오솔길의 맨 끝자락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또한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도 되지 않은 미지의 바다를 향해 출항한 그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사슬에 묶인 죄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본다. 나는 또한 미국 독립혁명의 진정한 선동가로 영국인들이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토머스 페인의 얼굴을 본다. 나는 프랑스의 더러운 감옥의 단두대 그림자 아래에서 인류를 위해 한 일에 대해 자신에게 내려질 죽음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를 본다. 그리고 나는 또한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그가 행한 일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얼굴을 본다. 이들이 모두 실패자다. 이들은 그렇게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류를 개인보다 원칙을 금전적 이익보다 우선한 용감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다. 이런 실패자들에게 이 세상에 희망이 달려있다. 불관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 장의 서두에서 먼저 이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불관용은 어떤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무지다. 이는 모든 전쟁의 주된 원인이며 사업과 직업에서 적을 만든다. 사회에 조직된 힘의 분열을 초래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서 있는 힘센 거인과 같은 존재다. 불관용은 이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군중심리가 대신하게 한다. 둘째, 불관용은 세상에 체계화된 종교를 해체하는 주된 원인이다. 불관용은 세상의 악을 파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종교계가 서로 반목하는 작은 종파와 교파로 갈라지게 만들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선한 힘을 혼란에 빠뜨린다. 하지만 불관용의 폐해에 관한 이런 설명은 너무 일반론적이다. 이제 불관용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 물론 문명의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또한 각 개인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역으로 말하면 개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도 더디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진실에 관한 추상적인 말이다. 4000년 이상 사람들은 황금률을 인간사회의 적절한 행동 규범으로 설파해왔지만 불행하게도 세계는 이 보편적인 명령의 정신을 쏙 빼놓고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황금률 철학을 단지 윤리행위의 건전한 규칙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정작 그 기초가 되는 법칙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황금률을 말하는 것을 수십 번 들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 최근에서야 나는 그 법칙을 이해했고 그동안 황금률을 말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게 되었다. 황금률이란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영원불변의 법칙이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자기 행동 방침을 정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힘이 되돌아와서 그 성질에 따라 여러분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황금률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부당한 대우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황금률의 기초가 되는 법칙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내놓는 순간부터 좋든 나쁘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적 비극이나 다름없다. 단순하지만 인간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주는 법칙이자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부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자기 운명의 창조주이며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인간이 자기 운명을 창조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의 창조적인 힘을 인정하면 더는 우리만의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가설의 조건에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므로 지구상의 모든 분쟁과 욕망, 질병,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생각의 창조적 힘에 대한 이런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모든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의 힘을 믿으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한다. 성경은 생각의 창조력을 지속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황금률 철학의 기초가 되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라. 그의 영혼에는 온기가 없고 말에는 다정함이 없으며 얼굴에는 환영하는 기색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 그는 너무 바빠서 인생을 즐길 여유도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도록 돕고 싶지도 않다. 그는 걷고 말하고 숨쉬지만 로봇 같은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믿고 부러워하며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행복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게다가 그 베풀문 자발적이어야 하며 무거운 짐으로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 햇살을 비추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조지 해로는 황금률 철학의 기초가 되는 법칙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형제애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형제애는 현대적이고 고무적인 정서가 되기 훨씬 전부터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는 형제였고 무지와 정신적 파멸의 형제였고 질병과 전쟁, 결핍의 형제였으며 타락과 위선의 형제였다. 우리 중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조만간 모두에게 일어난다. 우리는 항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였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로 세상을 품에 안고 죽을 때까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사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 때 우리 중 일부는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면 세계의 일부가 어떤 형태의 병폐와 위험과 노동의 고통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 세계는 정말 상실과 저주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서로의 고통과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므로 역사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형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교훈으로 점철되어 있으므로 우리 삶이 매 시간 우리가 고통받는 형제와 좋은 형제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협력적인 세계의 형제와 그 열매인 사랑과 자유를 선택하게 된다. 황금률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정직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활력소라는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황금률 법칙이 작동하는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시는 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안다. 이들은 그런 부당한 행위가 자신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명성을 더럽히고 지속해서 성공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황금률의 골자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은 행동의 본질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칙의 도움으로 일련의 인과관계를 시작하는 동시에 잠재의식을 통해 여러분의 인성에도 그 행동의 영향을 심게 된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진짜 이유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은 그 본질에 정확히 부합되게 여러분의 인성을 바꾸고 여러분의 성격은 일종의 차석처럼 여러분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조건을 끌어당기게 된다. 여러분은 먼저 자기 행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으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골자와 본성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간단한 원칙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격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는 명령을 이해할 것이다. 맺는 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힘. 성공은 힘의 작용으로 달성된다. 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방울의 도움으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은 이런 형태의 힘을 이용해왔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각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또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힘이다. 조화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을 주시하라. 현대적인 사무실의 이사회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이들은 사람들이 어떤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정신으로 마음을 융합하는 곳이면 어디든 창조될 수 있는 마스터마인드를 상징한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힘이다.
사람들은 마스터마인드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사는 지구와 그 주변의 무한한 공간을 채우는 공기와 에테르, 그리고 우주를 떠다니는 수백만 개의 다른 행성과 천체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마인드가 상상해낸 분광기라는 작은 기계 장치의 도움으로 인간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을 발견했다. 우리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종교적 광신시대, 과학적 연구시대, 산업시대를 거쳐 이제 사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간이 지나온 암흑시대의 전리품에서 우리는 건전한 사고에 필요한 많은 재료를 축적했다. 무지와 미신과 두려움에 대항하는 지성의 맹렬한 싸움이 1만 년 이상 이어지는 동안 인간은 유용한 지식을 습득했다. 인간이 체계화한 유용한 지식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83가지 원소를 발견하고 주기율표로 정리했다. 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해 인간은 태양과 별들로 대표되는 우주의 물질적 사물의 거대함을 발견했다. 이런 거대한 천체 가운데는 그 크기가 인간이 사는 작은 지구의 1000만 배 이상인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인간은 물질을 분자 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입자로 알려진 전자로 분류함으로써 사물의 미소함도 발견했다. 원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모래 한 알에 수백만 개의 원자가 들어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진다. 원자는 지구와 다른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빛의 속도로 계속 회전하는 작고 보이지 않는 입자다. 원자는 다시 계속 빠르게 운동하는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체 우주의 운행 원리가 모래알이나 물방울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마스터마인드 덕분이다. 다음에 여러분이 식사할 때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 접시와 식기류, 식탁 등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균일한 전자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모든 것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하늘에 떠있는 가장 큰 별이든 지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작은 모래 알갱이든 관찰되는 모든 물체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돌고 있는 분자와 원자, 전자의 체계적인 집합체일 뿐이다. 인간은 우주의 물리적 사실을 많이 안다.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모든 인간의 뇌는 방송국이자 수신국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뇌에서 방출하는 모든 생각의 진동은 이를 방출하는 뇌와 조화를 이루거나 동조하는 다른 뇌가 포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지구의 물리법칙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얻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배웠을까? 인간은 자연의 경전에 새겨진 기록을 돌아보면서 지능이 낮은 동물들과의 오랜 투쟁의 역사에서 지혜를 얻었다. 자신들이 사는 이 땅의 돌과 지표에 새겨진 기록을 돌아보면서 인간은 유구한 세월 동안 대자연이 자신들을 깨우치고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심어놓은 뼈와 해골, 발자국 등 동물 생태사의 명백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제 인간은 자연 경전의 또 다른 페이지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영역에서 일어난 위대한 정신의 투쟁사가 기록된 페이지다. 이 페이지는 무한한 에테르로 대표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방출된 모든 생각의 진동을 포착해서 전달한다. 자연 경전의 이 위대한 페이지는 어떤 인간도 손댈 수 없었다. 이 긍정적인 기록은 곧 명확하게 해석될 것이며 인간에 의한 카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 기록된 이야기의 진실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완벽한 조화의 정신으로 융합된 두 사람 이상의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 인해 에테르에 기록되어 영원히 존재하는 사고의 진동을 읽어내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제3의 마인드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될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전파 원리는 의심 많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실험 분야에 급히 뛰어들게 했다. 이 연구가 끝나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마음과 내일의 마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메바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 생태를 연구한 생물학 교수의 지능을 비교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교수의 정신으로 융합하면서 만들어진 힘을 이용하고 있는 몇몇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잠시 만나보자. 각자의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3명의 유명 인사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헨리 포드와 토머스 에디슨, 하비 파이어스톤이다. 경제력에 관한 한 3사람 중에서 헨리 포드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포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의 힘은 워낙 커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그에게 수백만 달러는 장난감에 불과하며 아이가 모래 터널을 만드는 모래알만큼 쉽게 얻을 수 있다. 에디슨은 대자연의 경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으며 인류의 이익을 위해 누구보다도 자연의 법칙을 더 많이 활용하고 결합했다. 예컨대 바늘과 회전하는 판을 결합해서 사람의 목소리 진동을 녹음하고 현대식 축음기를 통해 이를 재생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였다. 백열전구를 발명해서 번개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빛으로 만든 것도 에디슨이다. 그리고 세상에 현대적 형태의 영화를 가져다 준 것도 에디슨이다. 파이어스톤의 산업 분야 업적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빠르게 불을 축적했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그의 이름이 대명사가 되었다. 이 3사람은 모두 자본도 없이 그리고 보통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경력을 시작했다. 아마도 포드의 시작은 단연코 3사람 중 가장 초라했을 것이다. 가난에 시달리고 가장 기초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했으며
문맹과 무지라는 척과 씨름해야 했던 그는 25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 이렇게 우리는 성공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세 사람의 업적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결과만을 다루어 왔다. 진정한 철학자는 이런 바람직한 결과를 낳은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포드와 에디슨, 파이어스톤이 오랜 세월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숲속에서 휴식과 명상을 하며 회복기를 가지곤 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이들의 마음이 각자의 힘의 진정한 원천인 마스터 마인드로 어우러지게 한 조화로운 유대감이 존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들끼리는 이를 인식했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하지만 포드와 에디슨, 파이어스톤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온 이 집단 정신이 대부분 사람은 모르는 힘을 알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 이상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면 에테르의 진동을 수신해서 거기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같은 생각을 포착할 수 있는 한 마음이 탄생한다. 마음 조화의 원리를 통해 포드와 에디슨, 파이어스톤은 각자의 노력을 보완하는 마스터 마인드를 만들었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마스터 마인드는 세 사람 각자의 성공의 원인이다. 이들의 위대한 힘의 성취와 각자의 분야에서 이룬 엄청난 성공에 대한 다른 해답은 없으며 이들이 자신들이 창조한 힘이나 그 방법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시카고에는 빅식스로 알려진 6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 6사람은 중서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라고 하며 이들의 총 수입은 연간 2,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이 그룹의 모든 사람은 아주 초라한 환경에서 시작했다. 이 그룹의 구성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껌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 개인 소득이 1,5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윌리엄 리글 2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딴 간이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존 톰슨 로드 앤 토머스, 광고 대행사를 소유한 엘버트 라스커, 미국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인 파말리 익스프레스를 소유한 맥컬러프, 그리고 옐로우 택시캡이라는 택시회사를 소유한 리치와 허츠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모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 특별한 백만장자들의 재무적인 성공에는 놀라움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들은 유대가 돈독하며 조화의 정신으로 마스터 마인드를 형성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6사람은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자신들의 마음을 융합함으로써 마스터 마인드로 알려진 초인적인 힘이 각자의 마음을 보완하고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속적인 이득을 얻었다.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가 작용하는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들과 세계 최초로 형성한 13인 클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3명 중 1명이 조화를 깨뜨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13사람 사이에 원래 존재했던 조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충분한 씨앗을 뿌려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지대한 철학이 지속될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지만 마스터 마인드로 알려진 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마스터 마인드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원리를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시대에 매우 풍부한 모든 산업적, 상업적 성공은 이 원칙을 토대로 한다. 오늘날 어떤 기업, 산업 혹은 금융기관 간의 합병 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다. 세계가 서서히 우호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해 위대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성공적인 기업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체계화된 노력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리더들이 경영하는 기업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서든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주위의 협력의 정신으로 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들이 일심동체가 되게 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성공의 법칙 책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